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권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가람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채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노년으로 갈수록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점점 움직일 수 없거나 사회적으로 좀 멀어져서 힘든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나이든 노인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 편견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은 더 불편해지고 불평등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증폭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이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내가 나이가 들면은 주변 사람들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혜나 정서적인 부분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노인은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많은 지식과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노인은 신체적으로 노화가 돼서 잘 좋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은 감춰져서 오히려 더 편견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럼 노인이셨던 65세 이상이었던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를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능숙하지 않고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노인에게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기기도 못 다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반 성인들, 어른들도 아이들도 누구나 다 개개인으로서 굉장히 자기의 다양성,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이럴 것이야. 노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야 돼. 라는 편견이 팽배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대로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점점 더 힘들게 생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앞에 보이시는 통계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에는 18%가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 2024년도에는 19.2%입니다. 2025년도 올해죠. 올해 20%라고 합니다. 20%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전체 통계를 얘기하는 거죠. 저같이 소도시에 사는 곳은 어떨까요? 저희 태백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25% 이상입니다. 25% 이상의 노년의 인구가 된 지가 지금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작은 도시로 갈수록 더 노인의 인구는 더 많이, 고령자 인구는 더 많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2025년 이후에 10년 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0년 후의 통계 자료 예측을 했을 때 노인 인구가 30%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50년도에는 40%라는 얘기죠.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이라는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는 고령이 되신 노인분들에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노인이라는 이유로 치부해버리고 편견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존재,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부르기도, 생각하기도 하고 편견을 갖고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청년과 같이, 중고등학생과 같이,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같이 노인분들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까요? 예, 내 몸입니다. 저는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다니고 있고요.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성교육도 하러 다닙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까지, 어르신들까지 다 합니다. 근데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차이는 단지 하나입니다. 자, 성폭력 예방 교육은요.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데 성교육은 뭘까요?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성교육입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들과 감정적인 거, 대화적인 거, 아니면 관계 맺는 것까지, 소통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의 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할까요? 논의할까요? 교육을 시키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성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성적인 존재고 성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렇다라는 말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우, 어떻게 노인이 돼가지고 저래? 아우, 좀 추하다. 아우, 말도 안 돼. 이미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 오히려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사회적인 고정관념으로 인식을 시작해서 노인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은 노인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서 감추고 말하지 않고 숨겨야 되는 대상으로, 숨겨야 되는 일로 여길 수 있게끔 만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은 혹시나 내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주변에서, 사회에서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노인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갖는 행동들이나 말이 뭐냐면요. 성에 대해서는 무성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으로 성을 들춰내거나 이야기하는 노인들은 혐오스럽고 그러한 노인들은 추한 노인이고 점잖지 못하는 노인이다. 노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데 그러한 가치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혐오스럽게 여기고 얘기하지 못하고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성범죄가 이 가해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노인에 대한 성범죄가 3,442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노인의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3,442건 중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통계를 조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곳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얘기를 안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게 더 강합니다. 어쩌면은 이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고, 내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간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 숨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녀들 보기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몇 년 전에 혹시 69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라고 전 여겨집니다. 69세의 영화 속에서 주인공 효정이라는 69세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은 여성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던 중에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성폭력에 저항을 해서 그 물리치료사가 입을 가로막아서 이빨이 다치기도 하고 몸에 상처도 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노인의 여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내가 성폭력 당한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서 고민을 엄청 한 끝에, 아주 오랜 고민 끝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법원, 병원에서는 노인이란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정말 젊은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라거나 할머니가 그랬겠지, 할머니가 더 좋았던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라든지 정말 피해자 맞아?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야기에는 이 69세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른 시선으로, 특히나 노인의 여성일 때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훨씬 좋겠고요. 먼저 우리의 인식부터 바꿔나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노인 성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논의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교육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 작은 어린이 유아에서부터 그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많은 성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성이 이런 것이야 라는 얘기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인이 되고 60이 넘어가면은 성은 없어지는 걸로 됩니다. 숨겨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지 성을 얘기를 하면은 사회에서는 늙으면, 나이 들면 그러면 안 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창피하게, 부끄럽게, 추하게, 노인이면 노인답게 생활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은 결국은 내가 성적으로 분명히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조차도 숨기기에 급급하고요. 결국은 나도 그래 맞아 나도 죽여나가야 된다, 성을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이렇게 성을 터부시하는 이런 사회로 이어질 수 있고요. 스스로 성을 감추고 살아야 함으로 인해서 불안감, 불편함,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우울감을 많이 겪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노인의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2016년도나 그쯤에서 종로나 파고다공원 일대에 바카스 아줌마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카스 아줌마가 했던 행위에 대한 얘기, 그거를 모티브로 윤여정 선생님이 주연을 맡으신 잘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왔을 때 주인공인 소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입니다. 소영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매매로 시작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성매매의 문제도 들추어보고 그다음에 노인의 현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소영은 경찰에 쫓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건강의 문제까지 하면서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노인의 성을 감추고 그 성이 오히려 없어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면은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매매는 훨씬 더 암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아니면은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않았는데 성매매를 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후부터 소변을 볼 때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후 발기가 될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었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자 결국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요로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염 원인으로 위생적이지 않는 관계에서의 환경과 나이에 따른 면역력 저하를 지적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르신은 크게 당황하였고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성 관련 질환과 예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에 한 번도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특히나 질환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선다는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성매매보다 건강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75세의 어르신이 그러니까 감염병에 이제 문제가 돼서 병원을 가셨을 때는 다른 2차적인 건강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감염 원인에 대해서 의사가 이제 의사 진단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의사 진단을 받으시고 조금 더 전문적인 신체적인 검사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성병에 대한 검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생적이지 않는 성생활이죠. 위생적이지 않고 개인의 위생까지 조금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위생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성에서 성생활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콘돔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과의 그러한 성생활은 오히려 더 다른 어떠한 감염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에 대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유료 감염 같은 경우는 면역력하고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는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성과 관련된 검진까지 하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물론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거는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 60세 이상 아니면 어쩜 5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게 배운 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배운 게 정말 올바른 교육이었을까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복지관 아니면은 이러한 교육을 해주는 곳을 찾아가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보건소, 병원 등을 찾아가서 많은 자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어르신께서 성매매를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성매매 불법인 나라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까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전문의를 찾아가는 겁니다. 상담 전문가든지 성교육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으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호회도 있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취미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면 아는 만큼 더 많이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알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 행동에 대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동갑이세요. 73세로. 박 씨는 성욕구가 꾸준한 편으로 아내와 주 1회 정도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신체적인 불편함과 피로감을 이유로 관계를 자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이해하라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일주일 이상 관계를 참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소외감이 들어 우울감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주변 지인들로부터 성매매나 성매매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윤리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보조기구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어르신에게 상담을 5가지로 나눠서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어르신께서는 성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이 부분으로 가장 많이 찾아오십니다. 나와 아내가 잘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나는 아내와 잘 지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는 신체적인 불편함과 피로감의 이유로 자꾸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신체적으로 불편한 거 아니면은 피로감을 먼저 이해해 줘야 되죠. 왜 그런지 서로 얘기를 해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남편분도 주 1회 정도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얘기를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강압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강압적인 상태가 됐을 때는 상대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왠지 더 불안감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내를 기다리려고 했지만 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조금만 아내와 소통을 하고 사실적으로 나는 이래. 이게 내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린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면 무엇이 힘든지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열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께서는 굉장히 불안감과 소외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분과 나는 불편하다, 소외감도 든다, 남편으로서 아니면 내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같이 얘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 조율하는 겁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주 1회 정도의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남편과 그거를 거부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의 부인의 서로 관계를 몇 회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서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 서로 조율하는 거죠. 꼭 부부의 성생활, 부부의 관계적인 성생활에서 꼭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만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많다라는 거죠.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손잡고 포옹하고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나 성보조기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은 성매매는 법적으로 불법인 나라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무슨 문제가 따라올까요? 네, 이겁니다. 아내와 신뢰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내와의 신뢰관계만 끊어질까요? 내가 자녀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신뢰관계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자, 성매매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 불법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해외여행에 가서 성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대한민국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매매는 이렇듯이 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말 옳은 선택인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보조기구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잖아요. 우선은 이 성보조기구에 대해서 아내분과 의견을 나누십시오. 아내한테 솔직히 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성보조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떤 게 나와 맞는지 까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으세요. 찾아오면 충분히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받았던 이제 자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실버 크라임의 범죄 사건이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가족 간에도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명 연애 빙자 사기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정도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80대 어르신께서 작은 도시에서 농장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이 어르신께서 약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초기 진단을 받으시면서 장기 요양 등급까지 인지 등급으로 받으신 거죠.
인지 등급을 받으면은 장기 요양 기관인 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고 아마 길어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이제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굉장히 잘하시는 7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가 방문 가정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에서 사례에서 볼 때 가장 나왔던 충격적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요. 2주면 충분했다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왜 발생했는지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무서웠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실 것 같아요. 왜냐? 어르신이 물론 낮에는 농장에서 이제 직원도 가족도 아니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밤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르신 혼자서 생활하십니다. 아무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대화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립된 생활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친밀감 있게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70 중반의 요양보호사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어르신 집으로 짐을 싸두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생활했어요. 그리고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동침하고 있는 거를 가끔 심부름하기 위해서 온 20대 손자에 의해서 발각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요양보호사를 내쫓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쫓았어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요양보호사를 내쫓았다고 어르신께서는 노발대발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불러들여서 농장에 부속된 건물들을 무료로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리고 가족들은 접근 금지라는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양보호사는 자기네 지인까지 합세해서 어르신들에게 사채와 그다음에 다양한 대출을 받아서 27억의 빚을 지게 했죠. 어르신에게는 실제적으로 현금 7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월 임대 수입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 사건을 다 알아서 신고하고 이랬을 때는 어떤 일이냐면 전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27억의 빚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가족들도 너무 힘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막하기만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러한 연애 빙자 사기 사건에 많이 당합니다. 근데 특히 더 많이 당하는 경우가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이유가, 더 크게 이렇게 사기에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친밀감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다른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셨을까요? 그 고독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었다고 생각할까요? 하물며 사랑이고 연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게 사기로 드러났을 때 어르신의 모멸감,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까지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성적인 욕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사회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각각의 어르신,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이라고 함부로 해야 될 존재는 아니고요. 무성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어르신들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외롭고 더 고독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어르신들은요, 네,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나를 친절하게, 은밀하게, 더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2주면 충분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 훨씬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노년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요,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합니다. 근데 은퇴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 하나 나를 찾아오진 않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더 사회와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노인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고 무성적인 존재라는 것보다 같이 사람들하고 살아가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고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더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유복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더 힘든 생활을 해야 되고 더 외로운 고독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사회에서 변화를 위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행복하면 사회도 훨씬 더 안정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때 훨씬 더 우리 가정도, 사회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성과 연결됐을 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그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노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인은 늙을 노자를 보통 쓰거든요. 근데 저는 노력할 노자를 쓰고 싶어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이게 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발달하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게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65세를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인이라는 생각보다는 같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같이 사는 사람이 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지혜도 지식도 살아온 연배만큼 더 많은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노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께서도 주변 사람들께서도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아보고 노력하고 내 취미생활이나 동호회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프로그램에 가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나를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 어르신들에게 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성 욕구가 무성적인 존재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편견을 없애는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예, 저부터입니다. 저부터 어르신들도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큰 첫걸음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